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10월 12일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이강 부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헐헐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발견한 건 차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각각 남녀 두 구의 시신이 함께 불에 탄 채 남아 있었어요. 먼저 여성의 시신은 차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이 남성의 시신은 조수석과 차량 뒷좌석 사이에 웅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신원 조회 결과 여성은 당시 AV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24살의 모모이 노조미, 남성은 그의 연인인 사카이 히로키로 밝혀집니다. 20대 젊은 연인이 불에 탄 채 발견된 상황. 이때 경찰은 우선 동반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모이의 시신에서 예상을 뒤엎는 흔적들이 발견되죠. 수많은 자상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경찰은 남자친구 사카이가 어떤 이유로 모모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시신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 모모이의 결정적인 사인 역시 화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허리와 복부, 이렇게 급소에 자상을 여러 개 입었는데 이걸 통해 죽음으로 내몰린 거죠. 아니 그런데요. 남자친구 사카이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로 경찰이 또 한 번 혼란을 겪게 돼요. 사카이의 폐에는 고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연기만 남아있던 겁니다. 반면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 있었거든요. 자, 이 말인 즉슨 사카이는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 후에 화재로 시신이 훼손된 거고요. 근데 그럼 이게 모모이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자기도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뭐가 우선인지 좀 뭔가 헷갈리죠. 시신 발견 당시 사카이의 왼손에 손잡이가 불에 탄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딱 현장을 본 경찰들은 모모이를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던 거고요. 모모이에게 자상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카이는 사실 오른손잡이입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대요. 만약 경찰의 추정대로 그가 정말 모모이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칼이 아닌 다른 흉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혹시나 칼을 이용했더라도 칼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여기에 더해 사카이의 시신에서 외부 공격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두개골 충격에 의한 함몰이 보인 거예요. 이건 명백히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외에도 현장에는 이상한 단서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불에 탄 이 차량은 사카이 소유 차량입니다. 근데 소유주가 왜 운전석이 아니라 이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단서는 조사 결과 이 화재에 이용된 건 등유입니다. 등유를 뿌려서 화재가 더 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현장에 등유가 담겨 있을 법한 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갔다는 걸까요? 만약에 그가 직접 불을 붙였다면 분명 근처에 통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문이 전부 잠겨 있었는데 정작 차 열쇠는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문을 봉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모모이와 사카이는 타살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 예를 들어 족적이나 등유통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그럼 범인이 여기까지 같이 왔다는 건데 분명 이들과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선 피해 여성인 모모이 노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미로.
그녀는 나가노현 출신으로 원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쿄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히 신주쿠에서 캐스팅이 되면서 AV 배우로 전향하게 되죠. 사망 1년 전인 2001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 업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는 동종업계 배우들과 함께 밍스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이돌 유닛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인 사카이와 재회하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사카이는 전자제품 설치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20대 남성. 그러다 보니 딱히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먼 하늘 산 쪽은 모모이였을까요? 한 AV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이 틀림없이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모이가 AV 쪽 관계자와 좀 이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현재 이 바닥에서 꽤 인지도가 높고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한 덕분이었죠. 사실 이게 대단한 스케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선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 유닛 활동했죠. 잡지 촬영에 부가적인 스케줄 다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덕분에 그녀가 회사에 벌어온 돈은 하나로 무려 2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모이가 사카이와 연애를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모모이가 AV 배우 활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이제 막 하려고 했던 모모이가 갑자기 촬영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실 그 전까지 1년에 200편 정도 찍었으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촬영을 거부하게 되면서 관계자들과 다투게 된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모모이가 곱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이렇게 척지게 되면서 그녀가 살해를 당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 생긴 거죠. 이건 실제로 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떠돌았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일하겠나요? 그런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문제는 모모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사카이 역시 생전에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그 집을 수색했을 때 현금 한 8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7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건데 문제는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그 인물에 대해서는 가족이며 지인, 친구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여기서 왜 이런 큰 돈이 필요했느냐 이것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이웃 남성 A씨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물건 사고 했겠죠? 근데 정작 A씨는 잠적해버려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과정에서 사카이가 어떤 위험한 일에 엮이게 된 건 아닐까요? 경찰이 급하게 A씨를 찾아 나섰고 신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거기에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한편 조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등장해요. 경찰이 시신을 확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맨발. 그런데 이들의 신발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돼요. 바로 사카이의 집이었죠. 자, 이건 신발을 다시 가져다 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이 애초에 맨발로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살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전에 사망해서 맨발 시신인 채로 차로 실려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로 죽은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사카이의 집을 가보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즉 이건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정말 자기의 자의로 컴퓨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맨발로 차를 타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핸드폰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한편 사카이의 집을 좀 더 살펴보던 경찰이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요.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다정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진 속에 사카이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이 옷이 유독 사망 후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말하길 사카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절대 외출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 옷이 없어요. 사건 당일까지 입고 있었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럼 범인이 뭐 옷을 갈아입힌 건가? 그리고 갈아입히고 자기가 그 옷 입고 도망친 걸까요? 이 사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그렇다 보니 급기야 이게 동반 자살이야? 아니면 타살이야? 이것조차 수사관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결코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끝내 경찰은 자살, 타살 양쪽에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야쿠자가 벌인 짓이란 소문도 있었어요. 또 그럴 게 이 나가노현은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파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카이 그 차용증 있었잖아요. 그 차용증에 적힌 정체불명의 인물이 야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살해당했을 거라는 추측.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타살인지 자살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이유도 야쿠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 줄 아세요? 동반 자살. 이게 좀 황당하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이게 도저히 자살로 좀 풀리지가 않는데 경찰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사카이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통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 밴드 공연 놀러 올래? 그러니까 취미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 초대를 한 거죠. 이 말을 해놓고 몇 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글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찜찜함만 남긴 채 일본에서조차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사카이의 이웃이자 그에게 다단계를 소개했던 남성 A씨입니다.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건 당일 사실 자기가 경찰한테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했대요. 원래 그 시각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급이 사실 사건을 재검토할 만큼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그걸 왜 이제 와서 고백하냐는 겁니다. 추가로 A씨는 사카이 방에서 나온 그 문제의 차용증 역시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라고 털어놓게 돼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필체도 일치했고요. 하지만 A씨는 나는 그냥 이 사건의 몇 가지 진실만 밝혔을 뿐이지 살인과는 절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도 인터뷰 이후에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A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갑자기 거짓말한 걸 고백한 걸까요? 이 사건에서 A씨의 존재는 여전히 의문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타살이라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누구일까요? 모모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 미제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마치 추리소설을 좀 풀어내듯 답답하면서도 또 긴장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유가족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허술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가려졌다고 믿고 억울해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수사는 종결됐지만 모모이 팬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 대표 의문사 사건이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39분 일본 도쿄 카츠시가구 시바마타 3번지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고 잠시 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죠. 그런데 현장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불길이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고요. 거의 옆집까지 집이 막 번지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소방대원들은 2시간 정도 사투를 벌였고 저녁 6시가 돼서야 겨우 불이 진화됩니다. 그 사이 2층짜리 이 주택은 전소되었고요. 양 옆에 있는 벽까지도 싸그리 불에 타버렸죠. 소방대원들은 어느 정도 진압이 끝난 후에 피해자가 없는지 즉각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2층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21살의 코바야시 준코. 그녀는 집주인 코바야시 겐지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시신은 2층 부모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던 여름용 이불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다? 보통 불길을 피하려고 이불을 덮지는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발견한 준코는요, 사실 입과 양손이 모두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 또 다리는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어요. 또 손에는 저항을 한 흔적, 상처가 몇 개 보였고요. 성폭행의 정황은 없었고 옷도 가지런했습니다. 폭행 흔적도 없고요. 다만 얼굴과 오른쪽 목 부근에 6번 정도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죠. 부검을 했는데 준코의 기도나 폐에서 그 어떤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불이 나기 전에 준코는 이미 사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이 찔린 흉기로 인해 과다출혈된 게 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후에 증거와 시신을 인멸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요. 너무도 한적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경찰은 일단 누가 그토록 준코를 죽이고 싶어 했는 건지 그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낮이 되고 비는 어느새 폭우가 되면서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아버지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가셨고요. 준코의 언니도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에는 어머니와 준코 2사람만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준코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2층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때마침 엄마가 현관에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준코가 엄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자전거로 가? 대화를 나눴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잠깐 나눈 후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게 되죠. 이후 준코는 완전히 집에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게 화근이었죠. 그녀가 혼자 남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오후 4시 35분, 그때 화재를 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엄마는 3시 30분쯤 나가셨고 화재는 4시 35분에 목격되고, 그럼 그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강도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라고 보기에는 이 준코의 방에 신용카드와 적금 통장이 그대로 있어요. 또 2층 그 옆방에도 현금이 한 14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범인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강도라면 집안을 뒤졌을 테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예 사라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 1층에 찬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옛날 지폐 10,000엔짜리 한 장이 분실됐어요. 이게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범인이 정말 단순한 강도였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물들은 왜 전혀 건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찬장 안에 지폐가 있다는 걸 알고 굳이 그것만 가져간 걸까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준코의 아버지가 평소 집에서 실내용 슬리퍼를 즐겨 신으셨다고 해요. 근데 하필 그 슬리퍼가 준코가 쓰러져 있던 그 방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원래라면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으니까 이게 현관에 있어야 해요. 근데 왜 2층 그 문제의 방 앞에 있었을까요? 이 실내와 위치를 통해서 추적을 하던 중에 혹시 범인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준코가 손님으로 원래부터 초대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손님이 오니까 아버지 실내화를 내주었고 준코를 죽이기 전까지 그 범인이 신고 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죠. 근데 이게 신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 밖에다가 가지런히 놔둔 것도 좀 이상했죠. 한편 사망한 코바야시 준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일본 명문대 조치대학의 영어학과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사건이 벌어지고 사실 이틀 후에 그녀가 미국 시애틀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어요. 어라?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일부러 그녀가 떠나기 전의 시점을 노린 건 아닐까요? 근데요, 평소에 준코는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원한을 살 만한 정황이 없고 착한 소녀예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았고 그러니까 원한 범죄로 보기가 매우 힘들었죠. 자,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준코가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추측입니다. 심지어 그럴 만한 근거도 있었죠. 사건 발생 열흘 전에 준코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송별회를 하게 됐는데 송별회를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웬 수상한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자정쯤 아주 야심한 때였죠. 준코가 그걸 눈치챘고 결국 겁에 질려서 집으로 못 가고 다시 역으로 되돌아왔을 정도예요. 너무도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날이었죠. 그럼 혹시 그 의문의 남성이 결국에 준코 집을 알아내서 침입한 건 아닐까요? 이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조사 상황을 일단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엔 정말 최초로 스토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아주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현장에 이 전소가 많은 게 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래도 흔적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준코를 덮고 있던 이불, 그 이불에서 준코의 것이 아닌 타인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관에 성냥갑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성냥갑이 가족들에 따르면 원래 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던 물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냥갑에서도 어떤 DNA가 나오게 됐고 이게 이불과 동일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 이 증거로만 밝혀낸 것은 범인이 혈액형 A라는 거죠. 참고로 가족 중에 A형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스타킹으로 다리가 묶여있다고 했는데 그 매듭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매듭이 일본의 전통 의복 기모노에 사용되는 카라게 매듭이라고 해요. 특수한 방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모노와의 연관성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조경, 토목거, 폐지를 회수하는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면 관련자가 이런 직업과 뭔가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경찰이 주목한 또 다른 증거품이 있습니다. 바로 준코 입에 붙어 있던 접착 테이프인데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유학을 간다고 짐을 싸서 미리 보냈는데 그때 사용한 테이프인 줄 알았죠. 하지만 먼저 미국에 보냈던 그 짐과 대조를 해보니까 테이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범인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브랜드가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흔하디 흔한 테이프였기 때문에 출처를 가지고 용의자를 가려낼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접착 테이프에서는 또 다른 특이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3개 각각 다른 종류의 개털입니다. 준코의 가족들은 개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큰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털 3개가 여기 안에서 발견됐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범인이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개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가 이 테이프를 직접 들고 평소에 쓰던 테이프를 들고 준코의 집에 침입했다라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쩌면 어머니가 나가는 그 시간을 노린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지는 듯 했어요. 근데 또 모순적이게도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사건 당일, 준코의 어머니는 분명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기억합니다. 근데 화재가 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그 안에 진입을 했을 때는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고리에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럼 뭐가 궁금해지냐? 범인은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추정을 해보자면 범인이 집을 빠져나가기 전에 장갑을 낀 채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또 굳이 자신은 창문을 통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혹은 정말 준코가 범인을 집에 초대했고 그를 집에 들인 후에 스스로 문을 잠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게 헷갈리죠. 또 이 사건에서 정말 제일 특이한 건 범인이 불을 지른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준코를 이제 범인이 살해를 했죠. 그리고 어디에 두었냐면은 2층 부모님 방에 이 시신을 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선을 확인해 보면 범인이 2층에 있던 성냥을 집어 들더니 굳이 1층으로 내려가서 동쪽에 있는 어떤 그 일본식 다다미방 벽장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죠. 여기가 불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이 추정이 왜 가능했냐면 1층에 있던 컴퓨터가 완전히 불에 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라, 준코는 2층에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라고 해요. 왜냐면 보통의 살인범들이라면 그 현장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2층에 먼저 불을 질렀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살해 현장과 굉장히 먼 1층, 그것도 더 외진 동쪽 방에다가 불을 지른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막 생각을 하던 끝에 불이 난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구조를 하러 들어오거나 또는 소방대원들이 들어올 건데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1층에 불을 지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소방대원들이 이제 1층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법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나요? 1층하고 2층 중에 어디에 불을 질러야 할지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범인에게는 방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도 제가 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그로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수사에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요? 목격자도 있었죠. 화재 전후에 준코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여럿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걸 좀 시간순으로 볼까요? 먼저 사건 3일 전입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이 동네를 어슬렁거린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특이한 건 이 남자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라이터를 탁탁 껐다 켰다 하는 아주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를 내쫓기도 했고요. 방화 사건이다 보니까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이건 사건 전날 새벽이었는데 20대 후반인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수상한데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그 준코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행인에게 길을 묻게 돼요. 근데 그 길이 어디였냐? 시바마타 3번지, 준코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이때 남성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같은 오후 4시쯤에 한 수상한 남자가 피해자네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 집을 빤히 쳐다보는 게 목격됐어요. 너무 소름 돋죠. 너무 소름 돋죠. 아니 사실 아는 사람 집이 아닌 그렇게 빤히 쳐다볼 일이 없을 텐데요. 이 남성이 한 50대에서 60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옷이 달라요. 황토색 겉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죠. 신장이 150에서 160 정도 작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끝이냐고요? 아니요. 다음으로는 화재 후에도 목격담이 있어요. 오후 4시 반에 이미 집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하얀색 장갑을 낀 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준코 집 쪽에서 시바마타 역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았냐면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무더운 날씨에 장갑을 끼고 있는 게 더 수상했죠. 참, 이 수상한 남성들이 이렇게 많은 사건도 참 흔치 않은데요. 이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그럼 경찰은 이들 중에 누구한테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 동일인인 것 같지 않아요. 일본 경찰은요, 결국 이들 중에서도 현관 앞에서 왜 이 집 이렇게 빤히 보고 있던 그 황토색 옷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각에 그 집 근처에 있었고 또 집 본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죠.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이걸 배포하면서 추적하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바로 이 모습인데요. 좀 특이하죠. 목격자가 그 사람의 옆모습만 봤는지 안타깝게도 정면 몽타주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 몽타주만 가지고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이게도 이 수상한 남성이 그 집 앞에서 빤히 쳐다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 제보가 없습니다. 몽타주가 배포된 후에도 없었고요. 사실상 이 남자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답답하죠. 참 이 사건 현장 곳곳에 증거도 많고 목격자도 많아요. 심지어 DNA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당시에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1년이 되도록 범인이 거의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극적으로 만기 1년 전인 2010년에 일본에서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의 이후수사 파일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사건이 2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특히나 일본의 3대 미해결 사건이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냐면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매듭을 풀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더 사실 답답한 건 그래서 왜 죽였냐는 거예요. 정확한 살해 동기를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금품 가져가지 않았어요. 준코를 성폭행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 범인은 남의 집에, 그냥 랜덤으로 고른 이 남의 집에 어떤 여성의 스토킹 범죄를 일으키려고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 무작정 살인을 저지르자라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됐고 26년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코바야시 준코, 그녀는 생전 국제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죠. 그렇게 일찍이 유학을 결정해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죠. 그 꿈을 펼치기 불과 며칠 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준코.
풀지 못한 일본의 3대 미제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